그 말은 한국은행의 어떤 발권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원화를 쓸 이유가 뭐가 있나? 아마존 코인 사서 그냥 바로 배송받고 코인 뭐 보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쓰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화병 걸려요. 그렇죠. 그거 한번 공인인증서 한번 작동시키려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그 화폐 시스템 이게 너무 경쟁력이 없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뭐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그리고 이제 이 판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금융 세력의 어떤 지금 다툼이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는 뭐 미국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 원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금융의 이 인프라들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영향을 받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라면 우리도 그걸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지금 뭐 되게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이 국제 정세가 미국의 그러니까 내전이? 그 지금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국채를 저금리로 더 발행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달러 사용 국가들의 그 블록 안에서 국채를 발행했던 거예요, 기존에는. 네. 물론 저희도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긴 하지만 원화라는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그 기능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동안 달러를 쓰지 않았던 영역에서 달러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수요가 당연히 생기니까 당연히 국채 수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달러를 썼던 어떤 그 프레임 안, 틀 안에서는 더 이상 달러를 발행할 수 없어요. 이미 뭐 포화가 충분히 됐으니까. 했으니까. 그리고 월가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월가도 여러 가지 프레임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찾은 프레임은 이 틀 안에서는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그럼 틀을 바꾸자. 그래서 기존에 달러를 쓰지 않았던 원화, 엔화, 위안화 블록에서 달러 쓰게끔 하자라는 전략인 거예요. 그 말은 한국은행의 어떤 발권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난 테더를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어떤 거라는 개념을 일단 생각해 보면 그 테더라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지금 그 테슬라가 엑스머니라는 걸 발행해서 네. 그 엑스머니닷컴 들어가서 따따따 치고 들어가서 앱을 딱 까는 순간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 예치해 놓는 순간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그 예치된 비트코인도 불려주고 그리고 그 투자된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사고 나서 또 그 할부 구조를 짰는데 송금 수수료, 뭐 환전 수수료도 없고 계속 그 안에서 뭔가를 금융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의 어떤 잔고를 늘려주면서 그 늘어난 잔고를 가지고 테슬라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테슬라는 그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글로벌 전력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하는 업체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비전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텍사스나 호주에서는 전력 공급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 공급망에서 어떤 그 전기료도 이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리브라를 발행해서 쓰면은 전 세계 30억 명하고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용자 편의성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렇죠. 편해지고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요. 뭐 아마존 같은 게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원화를 쓸 이유가 뭐가 있나? 아마존 코인 사서 그냥 바로 배송받고 코인 뭐 보내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화를 쓰겠다는 이유는 내가 원화를 쓰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쓴다는 개념은 그냥 기본값이죠.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법정 통화는 원화니까 그냥 내가 한국 돈을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내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쓰는 것보다는 원화를 쓰는 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는 건데 만약에 내가 달러를 환전해서 쓴다면은 달러가 훨씬 더 구매력도 보관을 더 잘해주고 더 내가 거래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면 달러를 쓰겠죠. 근데 지금 원화를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달러를 쓸 때는 어떤 국경을 통과하는 비용을 무니까. 근데 그런 비용이 없어. 네. 그러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다 달러를 쓰겠죠. 국경이 없는 거야. 네. 그러면은 비교를 하겠죠. 더 이자를 많이 주고 더 수수료를 덜 무는 화폐를 쓰겠죠. 그걸 나중에 엑스머니하고 내가 애플머니나 애플페이나 리브라를 국내에서 국민은행의 어떤 앱 사용자 편의성이나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을 쓸 이유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서 발행한 코인이면 그나마 뭐 네이버 페이에서 뭐 이렇게 할인해 준다고 하면 쓰겠는데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을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그게 그 중요한 게 개념이 뭐냐면은 통화 패권이라는 게
통화의 패권이라는 거는 이제 발행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발행권인데 발행 수수료를 먹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게 채권을 싸게 이제 저금리로 발행하는 국채 거잖아요. 발행권.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정치 권력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저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어떤 국가 위기 시에 정부가 해외로 자본 유출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네. 대표님의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럼 대표님은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산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금 자산이. 러시아 같은 꼴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자산의 가치는 국가가 통제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현금은. 근데 그 현금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면 계좌거든요. 어카운트. 계좌. 네. 계좌를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고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정부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그 우리 개개인의 금융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은행 계좌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은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네. 애플페이를 써요. 네. 그럼 국민은행 계좌에서 애플페이 살 때 국민은행 계좌에서 어쨌거나 이체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통화패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범람해도. 근데 계좌 자체가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좌를 왜 갖고 있을까? 현재는. 왜냐면은 내가 애플페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 월급 통장이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 꽂아줄 때 국민은행 계좌로 꽂아주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한번 삼성전자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엑스머니로 꽂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은행 계좌가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러겠죠. 지금은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이 국민은행 그 저기 계좌로 월급을 받으니까 어쨌거나 계좌는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넣고 빼는 최종적인 게이트는 국민은행 계좌죠. 네. 내가 애플머니를 살 때도 내가 국민은행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애플머니를 팔아서 내가 다시 이거를 회수할 때도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 통장이 화폐 패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정 근로소득세를 받는 사람들의 네. 월급 통장.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통화 패권을 지키려면 기업들과 정부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아니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얼마 전에 강영구 그 한양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그거 발행 앞두고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삼성전자가 계열사 간에 글로벌 거래를 하는데 연간 송금 수수료가 1억 달러던데 1억 달러. 엄청나겠죠. 네. 네. 1억 달러라는 게 1,000억 원이 네. 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그 삼성전자는 1억 달러를 아낄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명분을 그 월급 통장 못 바꿀 거예요. 그거 그러겠죠.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월급 통장 바꾸는 순간 세무조사 할 거야 아마 삼성전자. 이재용 또 갑자기 또 여러 가지로 또 자꾸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월급 통장을 그 저기 엑스머니나 애플머니로 못 바꿔요. 근데 명분은 B2B 거래를 위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계열사 간에 B2B 거래 굉장히 액수가 많이 드는데 이 B2B 거래는 스위프트망을 통하니까 우리나라의 이득도 아니고 미국 금융망의 이득이잖아요. 물론 뭐 네. 국민을 거쳐가긴 하겠지만 B2B 거래는 이거 다 외국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 B2B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죠. 명분도 좋잖아요. 우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막겠다는 건데 1,000억 달러 1억 달러 들어? 좋은데 스테이블 코인 써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B2B 거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지금 JP모건이 쓰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JP모건이 JPM을 네. 은행 간의 그 거래에 써요. B2B 거래. 근데 그 거래 금액은 어마어마하죠. 그러겠죠. 송금 수수료 어마어마하게 아끼고 있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에 쓸 때 그 B2B 거래에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막 쓰다 보니까 그럼 이제 누가 트리거를 이제 당기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우리나라 재계는 계속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저기 금융도 관치금융이고 사실상 재계도 사실은 정부가 많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월급 통장을 만약에 그 앞으로 엑스머니로 바꾸겠다 딱 하는 순간 원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예 계좌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가 일반 사람들의 그 경제 주체들의 그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의 발권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데 없어지죠. 네. 그거를 한국 정부가 그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 지금 아니에요? 말씀드린 게 한국 정부가 원화 발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한테 월급 통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기업 활동을 투자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업 활동을 도와줘야지 자꾸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어떤 규제라는 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 모델이잖아요. 규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자기 수익 모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규제가 수익 모델이니까 규제를 풀어주기 싫고 네. 기업들은 규제가 풀려야 수익 모델이 생기니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은행들은 화폐 발행권이 유지가 돼야 자기네들 수익이 유지가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게 우리 밥그릇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야 그거 우리가 통제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고 한국은행은 그래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화주권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통화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발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니네들이 발권력을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더 비용이 적게 드느냐의 문제야.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통화주권 얘기를 해? 근데 국가가 발권력을 잃는다는 거는 어쨌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권력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발권력이라는 거는 비용이죠.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를 지키고 공익의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발권력을 국가에 위임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발권력, 그 대출해주는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 이자 이게 다 발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조 이익이에요. 네. 대출 이자가 주조 이익이에요. 그럼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주조 이익만큼 우리는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 은행들이 보너스 잔치하고 연봉잔치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주조이익을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들한테. 네. 그럼 우리가 이 원화라는 이 그 화폐를 이용하는데 그들에게 그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들한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편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돈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발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통화 주권이 지켜졌을 때 그걸 n분의 1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 이익이 지금은 있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원화의 패권을 우리도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이제 뭐 모든 자산이나 모든 것들이 일종의 뭐 달러화가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달러랑 그러니까 이제 뭐 패깅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교육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어떤 게 뭐냐라고 논의할 때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훈련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주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막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원화주권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논의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원화주권이 뭔데? 도대체? 원화주권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네. 개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근데 지금 원화주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만 하지 원화주권이 뭔지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화주권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면은? 원화주권의 개념을 모르는데. 그러면 원화주권이라는 거를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주권이 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주권이 뭐냐? 일반 국민 입장에서의 원화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를 다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딱 해놓고 그러면 이 3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원화주권의 개념이 뭐냐? 라는 걸 도출해야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대로 그냥 우리는 저비용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쓸 거예요. 그냥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국가가 뭐 주권을 지켜놔 지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들의 편의성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국가가 중요하지. 그럼 통화주권을 지켜야 돼. 그 얘기는 재무 입장에서는 우리 발행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각각의 입장들을 일단 다 이제 허심탄회하게 쏟아내놓고 나서 네. 그럼 이 모든 거의 어떤 접점, 그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원화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개념 정의를 딱 해놔야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화주권이라는 개념이 딱 정립이 되면 이걸 지키는 방법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수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원화를 아무도 안 쓰면 이거 국채를 누가 사줍니까? 원화 국채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항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 정부를 또 운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 종속되는 개념인 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원화 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원화 주권이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통화 발권력을 유지하는 게 원화 주권이고 네.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좌를 유지해 주는 게 사실 시중은행의 원화 주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비용 구조, 사용자 편의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장이 개방되면 시장이 닫혀 있을 때에는 이 컨트롤러들의 주권을 지키기가 쉽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의 원화 주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권이라기보다는 계좌를 만들어주는 쪽의 주권이 가능성이 커요. 따져보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이 막아놓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열렸을 때 그러면 사용자 편의성과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할 거예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의 원화 주권이 그동안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거구나. 우리는 충분히 더 저금리 구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더 좋은 앱을 쓸 수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이 닫혀 있어서 그 안일하게 생각했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와 국민은행이 앱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국민은행 앱 써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화병 걸려요. 그렇죠. 그거 한번 공인인증서 한번 작동시키려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그 화폐 시스템 이 문제 이게 너무 경쟁력이 없었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방식, 트럼프와 빅테크가 하는 방식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죠. 어느 정도? 시장이 작죠. 왜냐면 네이버가 살아남았잖아요. 구글과의 경쟁에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살아남았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원화지권을 지키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명확한 개념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화폐 프레임과 경제 프레임을 빅테크들의 기술력으로 다시 짜고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업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이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동안에 은행들의 어떤 그 앱이나 은행들의 어떤 사용자 페이성을 가지고서는 경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했듯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토스나 삼성코인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이제 지금 LG가 이제 AI에서는 조금 삼성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AI와 네이버의 어떤 기술력이 분명히 어떤 이 새로운 어떤 화폐 원화패권을 방어하는데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 이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 기술 공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 알렉스 카프라고 이제 그 팔란티어의 CEO 철학자잖아요. 독일 유학 갔다 온 철학자. 그러니까 스탠퍼드 그 피터 티라고 스탠퍼드 동문 철학 동문이고 법학도 전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돌이들이에요. 인문학자들. 그 인문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통합 패권하고 그 기술 패권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국면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코딩의 천재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세상 역사가 패권이 어떤 구조로 짜여진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AI 기술력을 가지고 통합 패권하고 금융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창용 총재님 내가 죄송한데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부터 하자. 그게 안전하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하자. 그게 되겠냐 이거요.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얘기예요. 지금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주도해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내놓자마자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품. 그거 누가 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왜 한국은행이 그 그린카드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거 지금 CDMA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범 사업 했거든요. 그거 지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각 은행들이 그 한국은행이 그 시범 사업하겠다고 인프라 깔라고 그래가지고 한 30억씩 그걸 쓴 거예요. 그 인프라 까는데. 근데 그거 주변에서 물어보면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4대 신용은행이 20억씩만 썼어도 거의 100억 정도를 뭐 시범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인프라 까는 데 쓴 거거든요. 그럼 인건비랑 다 합쳐보면 수백억 쓴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은 돈만 쓰고 그러면 그 원화 주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세금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금 내가 이 원화를 쓰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판이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면은 상당히 좀 무서운 판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어떤 원화를 쓰고 특히 뭐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에서는 순식간에 그냥 통화 주권 다 뺏기고 뭐 발권력도 뺏기고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 종속 관계로 막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응 잘못하면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논쟁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화 주권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원화 주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만 지금 주장하는 이게 될 거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된다. 이 개념이 뭔지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쓰는 그냥 일상에서 달러를 쓰는 어떤 달러 통화 국가가 됐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왜 나쁘죠? 우리가 달러를 쓰게 되는 게? 발권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할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권력이 이득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이익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애국심, 어떤 이런 공동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종교. 그걸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인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쨌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사실 통합 패권을 잃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논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캐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뭐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 나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국주의라는 게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국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2등 국민, 3등 국민이 기득권자와 생기니까. 이제 통합된 국민들의 어떤 그 개념이 생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원화 패권을 잃는다는 거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막연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국가라는 거에 어떤 권한을 우리가 위임해 줬을 때에는 그 공동체 속에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틀 안에서 보면 어쨌거나 막연하게는 지금 원화 패권이 기존의 어떤 프레임대로 유지가 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손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라도 협상력이라도 조금이라도 뭐라도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 통화 주권이 아예 없는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협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랑 무슨 협상을 해요? 우리가 국가가 협상하는 거지. 뭐 그렇긴 하지만요. 국가 정보 협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로 환전할 때 환전 송금 수수료가 들고 그 매일 환율이 변하니까 이 리스크 네. 해칭하는데 도 비용이 많이 맞아요. 들어. 근데 그냥 아예 그냥 전 세계 글로벌 화폐가 달러가 됐다. 그럼 적어도 환전 송금 그리고 환 해칭하기가 비용은 안 들죠. 네.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환차 이익도 있어요. 근데 그 환차 이익이나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없어진다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세계 단일 통화의 개념으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흐름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시장에 네. 풀리게 되고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기술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면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되게 세상이 많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의부터 잘 내려야 된다. 네. 안 그러면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네.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막연한 단계긴 한데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화폐 패권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데는 지금 빅테크들의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네이버와 LG의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움직임을 보면 네이버와 LG의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막 가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이제 안 나왔지만 그 추세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름 방향성은 좀 어느 정도 잡은 건 같긴 하다. 그래서 그 직관성이 굉장히 이제 적합하고 무섭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논리적인 것보다 어떤 그 신속한 대응을 할 때는 대응을 하는 주체들의 직관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바람직한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하겠지만 약간의 좀 방향성 그래도 네네.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실제로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직관적으로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시대를 쓰신 또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김창익 대표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 얘기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거대 담론처럼 좀 간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난 큰 변화에 지금 초입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서 또 비트코인이 또 분명히 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괜히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시대에 엄청난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초기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